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연상연에서 꼭 누나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누나는 누나대로 예. 있고, 예? 호칭은- 여보라고 부르죠. 연애는 뭐 지금도 결혼했지만 진행 중이고, 예,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이제 키스하고 나왔으니까. 사모님이랑 키스하신 거죠? 예, 저는 매일 집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정영진이라고 했는데 양아치일 거라고. 아. 키스를 당연히 아내랑 하지. 정영진은 근데 본인의 빗대어 생각하면 꼭 아내랑 하는 건 아니니까 유부남이거든요. 정영진. 그렇죠. 키스 꼭 아내만 하고 하는 건 그거 아니고. 봐요. 저희랑 같은 과예요. 제가 이제 저는 그렇다는 것이지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든 남의 립서비스까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지금 아내는 그 노동운동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봐봐요. 제가 사실은 그 당시만으로도 좀 무시무시한 지하 조직에 네네네. 몸담고 있고 또 제가 당시 이제 한 7년째 수배 중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동인천역 앞에 있는 그 서점 앞에서 이제 보는 걸로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낮에 근처에 있는 중국집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게 초면인데 말없이 먹고 다시 이제 그 옆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500 한 잔씩 놓고 네.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뭐 몇 마디 하다가 이제 나랑 생각 참 많이 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날이요? 예. 와. 우리는 뭐 마음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 거지. 그때마다라도 어디 뭐 갈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주택가 골목에 가로등 밤에 켜놓은데 예. 그 등불 아래서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새벽 1시, 2시. 그래가지고 근데 뭐. 통금이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던 때죠. 그 당시에. 예. 이 통금이 있었던 때인데 그럼 뭐 그건 골목 아니니까. 그래서 새벽 4시. 그때부터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예. 에이, 참. 이제 새벽 4시면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네. 그때 4월달인데도 밤에 춥더라고요. 그래 추워가지고 뭐 여관에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뭐 용기나 뭐 이런 좀 준비가 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추우면 여관을 가야 되는군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추우니까요. 많이 추우니까. 운전대가 그 없잖아. 아침에 첫 버스 있잖아요. 네네. 버스 정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네. 그건 따뜻하잖아. 네. 그래서 그 버스 정점까지 가는 거야 이제. 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아침 출근 시간 다 되면 이제 헤어지고. 뭐. 종점까지 갔다 이렇게 돌아오시고. 예. 뭔가 로맨틱하네요. 네. 뭐? 첫사랑이시네요.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외모도 일단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죠? 아, 그럼요. 예. 아 지금도 보면요. 맞아요. 좀 굉장히 천박한 비교입니다만 대표님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예, 있습니다. 이거 천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네. 아니 저는 뭐 이 프로가 그런 프로 아니에요? 네. 그런 예쁜 프로라니요. 부인을 둔 사람을 계속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나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황 교수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늘 젊어 보이시잖아요. 부럽고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요? 그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노회찬 대표도 저랑 동갑이십니다. 지금 외모나 10년 전 외모나 전혀 똑같아요 대표님. 예. 예, 그래서 서양속담에 최후의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다. 그 말이 생겨난 게 저하고 손석희 그 사장 관계 때문이에요. 예. 제가 5년 전부터 웃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손석희,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이 세 명이 동갑이 화제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세 명이 결혼을 제가 88년에 했는데 그 신혼여행을 네. 그때마다는 자가용도 없고 그래서
그 버스 갈아타면서 신혼여행 다녔어요. 그 첫날 밤을 자갈치 시장 여인숙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동해안 울진인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백암 가는데 이제 버스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관광버스 하나 지나가기를 세웠어요. 탔는데 그 버스 그 여행사 안내원이 네. 그 신혼여행이시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좋으시겠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하니까 옆구리 쿡쿡 치는 거야. 아저씨 좋겠네요. 아저씨 두 번째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참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허허 이렇게 38에 경인선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연애 루저는 네. 그 상처받을까봐 네. 연애 안 하는 사람 이 루저죠. 예, 그래서 연애하다 깨진 사람, 연애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루저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예,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루저지. 상처받은 것은 뭐 훈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정영진입니다. 네, 추욱입니다. 아, 어제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불금쇼 예전에 이제 나오셨을 네. 때 들으니까, 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네. 참 유쾌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의원 신분이 아니셨죠? 아, 그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편하고 쉽게 대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좀 덤덤하게, 네. 네. 우리 또 노회찬 의원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 저희가 또 세 분 모시고 네. 네,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저 최욱 씨가 또, 네, 노회찬 의원님께 네, 네, 네. 전해드릴 말씀이. 네. 좀 이게 담백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생을 겁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를 아끼는 주변 분들은 저에게 정치적 발언은 가급적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조언을 듣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비겁한 제가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애정만큼은 숨기지 않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나중에는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비겁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저 대신에 싸워주는 노회찬 의원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안한 만큼 전 그분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노회찬 의원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제 생각이 되었죠. 항상 모든 것에 의심 많은 저에게 무장해제 시켜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단 한 번도 그분에게 표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셨을지 그저 죄송하기만 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2011년 겨울로 기억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위키프레스라는 걸 창간하고 첫 정치인 인터뷰가 노회찬 의원님이었습니다. 신생 언론사다 보니까 아무도 응해주지도 않던 차에 노회찬 의원님의 인터뷰 수락, 저와 제 신문사에 아주 큰 힘이 됐죠. 인터뷰 내내 의원님 특유의 유머와 동시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그 어려운 세월 견뎌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음을 유지하실 수 있냐? 의원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벼운 걸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던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그 후로도 지치거나 힘들 때 더 가라앉지 않도록 스스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분 토론 가서 가볍게 부수고 오겠습니다. 이 생에서 지셨던 무거운 짐들 부디 가벼이 하시고 편히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이유 트냐? 최욱 씨, 이러기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어떻게든 밝게 해, 형. 아, 밝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형. 다 망한다고 이래놓고 자기 혼자. 나도 그런 스토리 많아. 아니, 그게 너 아니라. 혼자 사냐? 아니, 그게 나만 아니라. 가볍게 만들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될까봐 이것만큼은 미리 좀 따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니 오늘 같은 날도 정영진 씨는 그 불성실하게 그리고 또 준비를 또 안 해왔어요. 난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예. 뭘 아. 준비를 합니까? 아무튼 혼자 오늘 이미지 잘하니까 아니야 좋냐?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아이. 오늘은 좀 좀 댓글 봐라, 댓글 봐. 담담하게. 다 네 편이시다. 아유, 그 와중에 또 댓글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립니까? 내가 또 뭐 위인처럼 돼 있네. 네, 오늘 노회찬 의원님을 가장 사랑하는 네. 세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지각을 하네요. 네. 김성수 씨. 네.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지다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좀 지각하는 건 좀, 네. 알아서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임승수 씨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지금 계속 투덜투덜대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2시 반에 올 걸 하면서 남태우 씨, 정의당 출신입니다. 남태우 씨. 영화 배우죠? 네, 영화 배우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운동권이었고요. 예전에는 네. 운동권이요. 감독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 감독은 아닙니다. 잠깐. 감독했었다니까. 했습니까? 네. 아. 말아먹은 걸로. 네. 네. 자, 남태우 씨.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남배우 남태우입니다. 네. 우리 김성수 씨가 제 과거를 좀 상당히 상세하게 좀 굳이 얘기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알찬. 예. 제 과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씹었던 분도 남태우 선배님이 아니신가. 저는 좋게 얘기를 했었죠. 남의 이혼 갖고 좋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건 이제 주로 최욱 씨가 했고요. 아,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동숭 시네마텍에서 이제 예술영화관하고 극장 쪽에 굉장히 그 전문가시다 이분이 예.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저 일침 하나 날라왔습니다. 꽃으로 맞을래님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급해너리면서 사랑하는 세 명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아니야. 아, 여기서 노회찬 의원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유. 저는 비판적 지지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아, 과거에? 네. 임승수 작가님. 네. 오늘은 뭐, 이분이 네. 좀 그쪽 계열이야? 인천 동부 뭐 있죠? 전혀 그런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왜 비판적 지지를?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측에 계셔가지고 아, 네네. 뭐 저보다 우측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훨씬 좌측에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네, 전형 뭐 제가 빨리- 얼마나 좌인지 모르잖아. 또. 그렇긴 하죠. 아, 죄송한데 지금 입진보 닥치라고.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올라왔어요. 민망하네요. 저는 극우파입니다. 이분들에 비하면. 오늘 사실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방님은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셨는데 네. 도저히 불편해서 못할 것 같다. 네,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신동욱 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네. 잠시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회찬 의원님의 일을 두고 네, 네. 그 죽음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네. 듯한 SNS 극탄은 아니죠. 네, 조롱했죠. 네. 그렇죠. 네. SNS에 이제 올려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어제 MBC 생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 카톡으로 수백 명이 항의의 카톡이 왔어요. 네.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제 신동욱 씨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생방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전화를 해서 개인 SNS인데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좀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에게 뭐 미안하다 뭐 내렸다 했는데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네. 이후로는 저에게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또 죄송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변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저한테도 보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거는 했는데, 네네 예, 정말 뭐 변명 의미 없는 이야기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너무 아마 화가 났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화가 나셨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은 앞으로 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부르지 말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이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제 뭐 정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님을 평소에 이제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노회찬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간략하게 좀 있을까요? 설명을. 네. 아니 저보다도 남태우 선배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가 이제 86년도거든요. 이제 그 86년도에는 노동자들끼리의 연대라든가 또 각계각파로 이렇게 싸우고 있던 그런 학생 운동권이나 운동권들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열을 막 정비해서 하나의 대우로 이렇게 좀 싸움을 하자 이런 모색들이 막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 종파주의니 뭐니 비판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 이제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했던 분이고 그의 삶이 이제 막 전설처럼 학생들한테는 이제 전해져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고 출신으로 고대 나와서 고대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용접공 면허를 받아서 위장 취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기술자니까 기술자로서 실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용접공 면허를 나중에 딴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해요. 준비가. 당시 이제 운동권 분들은 위장 취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노회찬 의원님은 위장 취업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생계형 취업이 예, 그렇죠. 생계형 취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깐 생계형으로 가기 전에 학창 시절에 대한 할 얘기가 좀 있으시죠? 저요? 네, 임승수 작가님. 학창 시절은 아니고 저랑은 노회찬 그 의원님이 인연이 살짝 있어요. 제가 민주노동당 활동할 때 다 있죠. 다 조금씩. 구로금천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당가를 막 피아노를 쳤어요. 무슨 모임에서. 그랬더니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야, 잘 친다고 나랑 언제 첼로 이중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제가. 네.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그 준비한 거 있잖아요. 뭐 재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네. 알았습니다. 본인과의 인연을 지금 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제 인연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건 그거 제끼고 나중에 할게요. 네, 인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을 제 삶을 보면서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신용불량자. 네, 신용불량자. 매일노동뉴스 이거 창간해서 한 10년 운영하시느라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이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고. 재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도 재수하시고 고등학교도 그 부산고등학교를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가시고 고대도 역시 원래 서울대 철학과 가려고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철학과를 가려다가 못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는 6학번인데 79학번으로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재수하는 바람에 군대도 가다 오고 황교안이랑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황교안이 나중에 자기는 검사하고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그 구치소에 있는 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뭐 구치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따뜻해서 지낼만 하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라고. 죄진 사람들을 왜 따뜻하게 하냐고. 그따위 말을 했던 인간이 황교안이라는 진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거는 뭐 들은 적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그 전설 같은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속됐을 때 당시에 황교안은 옆방의 검사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얘기들이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민노련 때 그 아내를 만났던 얘기도 그 전설 중에 하나인데 이미 아내 같은 경우는 16살 때부터
그 노판에 들어와서 그분은 정말 여성 노동자로 잔뼈가 굵은 분이거든요. 아주 그 선도적으로 싸웠던 분이고 이분이 연상인데 그분을 딱 봤을 때부터 그분의 어떤 모습에 반해가지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다 선언을 하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경조사 중에 갔던 경조사가 딱 하나예요. 자기 결혼식. 그 외에는 경조사를 하나도 가본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수배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감방에 그 감옥살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감옥 갔기 때문에 그때 36인가, 아내가 36인가에 결혼을 했는데 감옥 갔다 오고 하면서 사실은 가임기를 놓쳤죠.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함께 아내와 이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였던. 근데 그 전해지는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일베들이 공격했던 얘기 다 아시잖아요. 일베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누구는 어느 대를 자식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할 때 노회찬 의원도 있었던 거예요. 뭐 경희대를 들어가서 이대로 가가지고 학력 세탁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노회찬 의원의 네, 노회찬 자제가? 의원의 딸이 그랬는데 노회찬 의원이 그 밑에다가 자기 위트 있는 또 말을 달았는데 나는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 전혀 없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학력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딸이라도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위트 있게 또 그걸 갖다 남겼었던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분은 나중에는 입양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자식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런데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조건이 못 된 거예요. 그 죄송한데 네. 우리 형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임승수 작가님이 준비한 얘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얘기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옆에서는 오늘 지금 다 지워져 이 있어. 쌍수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이 준비 많이 왔는데. 저희 수라인이 궁합도 잘 안 맞아요. 그때 바닥만 까는 줄 알았는데 궁합도 안 맞아요. 네, 지금 다 지웠어. 지금 할 게 없어. 하는 거 다 지웠어요. 네. 근데 우리 남 배우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분 댓글 봅니다. 혹시 내 칭찬 올라올까봐. 네, 체육 칭찬 올라올까봐 조마조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남 배우님 뭐 노회찬 의원님과는 당적이 같았잖아요. 같은 당에 계셨었구나. 저는 뭐 사실 뭐 당적도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인민노련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예, 그렇죠. 예, 네. 김성수 평론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뭐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행사에서도 저는 뭐 영화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달성군에 이제 대구에 예전에 노동운동 할 때 이분이 이제 전개로 나가셨을 때 거기에 모여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노동 관련 영화 빵가우이라는 단편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상영하고 같이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죠. 사실은 노회찬 선배죠. 저희들한테는 이 노회찬 선배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정치적인 주체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얽히게 됐던 것이 아마 남태현 선배도 비슷하지만 백귀한 그 민중 후보 옹립 그때부터 우리가 얽히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추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해로 기억이 되는데 벽보 붙이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를 벽보를 붙이게 했던 그 선배들을 이를 갈면서 저주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럴 당시에 자신은 겉에 드러나지 않고 백귀한 선생님을 계속 옹립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 여러 선배들이 대통령 선거를 갖다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백귀한 선생님이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마냥 행복했던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백귀한 선생이 그때 떨어지면서 역시 진보 세력의 그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개량적인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갖다 쭉 만들고 이러면서 구체적인 노동당 그 건립의 그런 길들을 갖다 밟아나가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좀 속상하기도 했었죠. 민중정당 만들려다가 그것도 민중정당도 뭐 어그러지고 꿰지고 뭐 일부 쪼개져가지고 또 뭐 3당 합당하는데 뭐 무슨 그 찌끄레기처럼 같이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선배들한테 막 굉장히 좀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 끝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게 이건 비현실적인 일들이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문화판에 들어와서 문화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내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그래야 토대를 쌓아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굉장히 비겁하면서도 좀 쉽게 말해서 기층 민중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엘리트였죠. 뭐 최욱 씨가 굉장히 비겁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만했던 거죠. 그런 형태로 갔을 때 그분은 거기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조직해서 결국 노동당을 만드는 그런 그때 보면서 후원 한 번은 못했던 게 저희 지금 가슴이
그렇죠. 김성수 평론가님도 굉장히 그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신. 저분 진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자꾸 이제 종편을 가게 되고. 여보세요. 근데 김문수화 되어 가는 거군요. 여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문수 씨를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고 한 적 없어요. 근데 형님, 제가 노회찬,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 네. 누구는 이제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완벽하게 너무 심하게. 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처럼 계속해서 어디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그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그 어떻게 왜 벌어지는 건데? 네, 그게 나는 궁금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다지는 그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 노회찬 의원을 또 지켜준 방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같이 저랑 옆에서 벽보 붙이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차관보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참 이명박 정권에 잘 나가던 친구가 있어요. 야, 그 차이. 예,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부고가 날아왔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했는데 그 자식도 울고 있어. 그 왜 그러냐면 그 순간순간에 노회찬이라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고 다 봐왔구나. 그걸 다 봤지. 저보다 더 그 사람은 더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봤죠. 또 그 이후에 뭐 행보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이 달라졌어도 그 친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힘들이 같은 있는 질문을 내가 노회찬 의원한테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유키플러스가 할 때. 네네네. 근데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운? 네, 그러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렇겠죠. 처음에 아주 작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욕할 때는 김문수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사람인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뭐 노동운동을 뭐 거짓으로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건 생각을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네.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작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갈라지면 나중에는 뭐 1도 2도만 벌어져도 나중에 엄청난 거리가 되는 그렇겠죠. 것처럼 네. 처음에 약간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본인을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게 더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 의원님은 아직도 뭐 김문수 그분 정말 대단했었다고 얘기를 늘 하시고. 근데 저는 뭐 그 말씀은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 그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 근데 그 김문수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주사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네. 다 그랬죠,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노회찬 선배 같은 경우는 강단 학자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세칭 말해서 이빨들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싸웠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또 존경해요. 예를 들어서 제 패친 중에서 이진경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진경 씨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한테는 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PD의 어떤 이론적 체계를 막 세워서 신식민주 국가독점자본주의 뭐 이러면서 한국을 분석하고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우린 전부 다 그냥 반했거든요. 근데 그분 안철수 지지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분이 그 내 친구 그 노회찬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써놓은 그런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하도 그때 당시에 그 양심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의 통제가 안 돼서 양심수들끼리 뭐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근데 대화도 하고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인기 있는 스타들은 또 서로 가서 얼굴이라도 보겠다, 좀 배우겠다 이러면서 찾아다니는데 그럴 때 노회찬 의원은 문을 닫아 걸고 안에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경 씨가 왜 당신은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러냐 물었더니 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온 속에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나는 시간이 오히려 그냥 흘러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가두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경지에 또 올라서더래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노회찬 의원을 형 죄송한데 왜 너만 얘기하냐고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죄송합니다. 아니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을 길이 알았어요.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노회찬 의원님이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4년인가요? 예,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이분의 업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싸우기 어려운 삼성 그리고 네 검찰
이분이 다 앞서서 싸워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숫자가 짚어주셔야지. 있더라고요. 그때 10개월 동안에 491건의 발의를 해가지고 31건을 통과시켰대요. 이거는 10개월 동안에 그 억지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의 그 업적만 해도 엄청났었다. 그러면 미뤄짐작. 국회의원 10개월 만에 내려와야만 했었던 거죠. 네. 그 이유가 이게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걸 좀 짚어주세요. 아니 근데 삼성이랑은 사실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네. 삼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은 진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으셨던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이상우 기자가 처음에 그 터뜨렸었는데 MBC 그 중간 간부도 그 덮으려고 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에서 노회찬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거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명을 7명을 깐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엑스파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슈로 점화가 됐고 그 덕분에 노회찬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걸 왜 깠냐. 실명을 깐 것 자체가 개인정보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근데 노회찬 의원님은 그게 불법 사항임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알고 있었죠. 뭐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 삼성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노회찬 의원의 말씀은 그거죠. 도둑놈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끄럽다고 나를 잡아갔다는 게 그 그걸 말이 또 되냐. 비유를 또 그렇게 했죠. 폐암이 걸린 환자를 그 수술하려고 했던 의사가 예. 폐는 가만두고 위를 잘라낸. 맞아요. 이런 뭐 그런 비유도 사진에 하셨었고. 이게 위 확실합니까? 예. 위? 또 위 아닌 거 아니죠? 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좀 근데 해주세요. 그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노회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그 의원직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보도자료도 막 나오고 할 텐데 굳이 뭐 근데 이게 진보 정당의 의원들과 일반 의원들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선거에 나오는 거지만 진보 정당의 의원들은 자기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지를 중심에 두고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할 도구로서 의원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직도 도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본인을 비춰보면은. 예, 예, 네. 예.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삼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얼핏 들으면은 노회찬 의원님도 뭐 국회의원 한번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온 길을 보면 그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게 그 비례대표가 그 8번인가 그랬을 예, 겁니다. 맞아요. 맞죠? 2004년에 8번이었어요. 그거는 안 되는 번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렇죠? 그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8번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이렇게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렇지. 이 당의 지도부로서 이렇게 참가하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그냥 8번 갔는데 13.3%가 나와가지고 덜컥 자기까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당시에 노회찬 의원님이 당선되면서 JP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기억하시네요. 네. 그 굉장히 여러모로 또 의미 있는 당선이었던 거죠. 근데 잠깐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인지 짧게 좀 그렇지. 정리를 근데 해드릴게요.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게 네. 뭐냐면 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통화를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던 사건인데 그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삼성과 중앙일보 사장이 얘기하는 걸 도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수해서 이제 그거를 깐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및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삼성이 거액의 뇌물을 뿌리며 꾸준하게 인맥을 관리했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건데 그것이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고 누가 유출했느냐 이런 걸로 또 가져갔죠. 그때도 누가 도청했고 누가 유출했느냐 그게 국가기밀 유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프레임이 그렇게 전환된 거죠. 프레임이. 네. 이번에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죠. 기무사 문건 누가 유출했느냐 이렇게 몰아가려다가 좀 깨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회가 아닌 곳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끝난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구에 그 노회찬 의원님의 그 사모님이 출마한다고 해가 또 비판이 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회찬 의원님한테 그런 걸 여쭤봤더니 본인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부인으로 볼 일이 결코 아니라고. 네. 그분은 진짜 여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로 내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일보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날 이때마다 가령 제 지인 중에서 변영주 감독이 있는데 그분한테 계속 꽃을 맞아요. 보내준다거나 그 여성 국제영화제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챙긴다거나 그런 분은 아마 그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아내한테 설거지 해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확 중대 분위기가. 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노래 나가는 동안에 세 분을 좀 정리할까요? 세 분을 좀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듣고 싶은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탄소년단의 나투데이를 듣고 싶습니다. 나투데이요? 예. 언젠가 꽃은 지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지. 노래 좋은데? 네. 괜찮네? 딱 맞네? 오, 알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오, 방탄소년단의 나투데이.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우리는 같은 대학을 다녔어. 배우다. 모든 소녀는 자신의 남자가 항상 용감하고 섬세하며 세심하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전 애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발판을 떼어내고 헬멧과 젓가락을 쓰는 등 여느 일반인 못지않은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걱정은 더욱 강해지고 때로는 조금 더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최근 용감한 모습에 직면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었지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구운 음식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종종 당신과 돈을 공유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의지할 생각은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둘이서 고향에 가기로 했어요. 나도 봉투를 준비하고 할아버지께 경의를 표했는데 그게 전부였다. 저희 집은 바쁘기 때문에 장례비를 확인하기에 적합해서 둘 다 시내로 갑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도의 뜻을 세어보고 꽤 놀랐습니다. 내가 애인의 봉투를 세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도를 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그게 다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 이모, 삼촌들 앞에서는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평범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러 가면 최소한 20에서 50만씩은 갚아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예를 들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연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이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조차도 매우 지지적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